모시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 모시고 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한신대 명예 교수님인 김상일 교수님을 모시고 저기된 민생당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일 교수님은 뭐 이쪽에서 너무 잘 알려진 분이고 한수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어서 아마도 이제 평소에 그 책으로나 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또 직접 대면해서 그 좋은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또 오늘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상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물 타시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존경하고 아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역사나 여러 분야에서 저보다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것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고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검증도 받고 또 제가 얘기하는 대화하는 가운데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뭐 7시간? 1시간? 아니 40분 얘기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 세대는 그 남북이 이렇게 하나였다고 하는 그런 원형을 가지고 사는 세대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그 만주에서 나서 우리 아버지도 만주에서 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제가 족보를 닦다 보니까 왜 만주까지 갔나 이래서 난 기가 막혀. 그 김문기 사건 때 우리 그 할아버지 그 선배 우리 김영진가인데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천보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본을 안 바꾸려고 저딱 영양 청송으로 해서 울진 삼척 그 왕필이 그 길을 이제 피난을 가서 사시면서 결국 김영진가 그 본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얼마나 정말 강고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고한말 때 만주로 다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김일성 항일 6.25 때가 그 통화성 그쪽 피난면 그쪽에 이제 활동을 할 때 제가 10대 때 아버님하고 큰 논쟁이 벌어져요. 저는 학교에 가서 맨날 김일성 가짜라고 그러니까 김일성 전부 가짜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아니다. 그건 절대 진짜다. 왜냐하면 자기가 봤다. 그 김일성 위격대원들이 그 휘남현 통화성 휘남현에 그 양정무 장군이 싸우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에 내려갈 때 같이 대화도 하고 만나게 됐는데 해방돼서 평양에 들어온 그 얼굴 보니까 똑같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저는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또 신학으로 나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2000 서기성 우리 모니칼 목사님 15주년 방북 갔을 때가 언제죠? 우리 연변에 갔을 때 2004년인가? 2004년이에요, 4년. 15주년 방북. 그때 갔을 때 이제 북에서 이제 안경호 선생 하여튼 여러분이 거기 한 10분 정도 오고 우리가 이제 며칠 묵으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아침에 식탁에 하여튼 제가 4살 때 먹던 과일인데 그게 이제 그 과일이 새빨간데 그게 얼음을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때 먹고 내가 4살 때 이제 넘어왔으니까 늘 그 과일이 생각은 나는데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북에서 오신 분한테 이 과일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실광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회고록에 김일성 회고록에 이제 그 과일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 회고록에서 짱쪽고이라 이렇게 짱쪽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고록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김일성 주석이 그 육문중학교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그 손정도 목사님 집에서 잠시 머물잖아요. 그런데 손정도 목사 따님 손인실이라고 여기 남한에 내려와서 뭐 YMCA 뭐 활동도 YWC 활동도 하신 분인데 그 손인실이가 자꾸 그 이제 그 실광이 사달라 그러니까 그 김주석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푼돈 모아서 그 인실이한테 그 사정 과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보고 그 김일성 회고록을 꼭 읽으라고 이제 세기 얻어보라고 그러면서 읽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냥 그렇게 귀전을 들었는데 제가 2006년 은퇴를 하고 그 이제 UCLA 그 도서관에 가니까 이제 그 김일성 회고록이 이제 세기 얻어보로 그게 6권 다 진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6권까지 쓰고 이제 7권, 8권은 이제 개성본이라 해가지고 그만 다 쓰지 못하고 죽었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쓴 것인데 아무튼 제가 했던 그 1, 2, 3, 4, 5, 6권 또 개성본도 해가지고 다 읽고 하여튼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그 책을 읽은 이후로는 가장 제가 그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생사관, 사생관, 내가 왜 나서 왜 죽어야 하는 내가 그걸 답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제가 뭐 발표한 후에 뭐 선생님들하고 이 의견이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저의 발표할 내용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선생님들께서 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뭐 좌파, 우파, 뭐 중도할 때 다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하는 그 말씀드린 얘기는 어떤 면에서 좀 어떤 건 굉장히 이제 과격한 것도 있을 거고 또 동의하지도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말 끝난 다음에 이렇게 대화로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아무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실천연대라고 6.15 그 실천연대 그 젊은 청년들이 4명이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뭐냐면은 그 죄명 가운데 하나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이제 지참하고 있었다고는 소지했다고 하는 그게 이제 하나 이제 건수화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잡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선생님께 나눠드린 이 글은 통일뉴스라고 하는 글에 통일뉴스에서 제가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매주에 1회씩 하는데 65회를 제가 연재했으니까 벌써 한 3년째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회고록에서 아직도 한 5분의 1도 내가 연재를 못한 것 같아요. 그 회고록에 관하여서 글을 쓰는데도 회고록보다 아마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조금 한 구절만 떼도 그냥 막 엄청난 거기에서 코드가 다 쏟아져 나오니까 내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연재했던 걸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정말 회고록에서 이 중점을 뒀던 부분이 민생단 사건입니다. 민생단 사건. 이 민생단 사건이 아마 역사학 하시는 분들도 희한하게 거론을 안 하고 이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안 알려졌는지 아마 여기 선생님들 우리 뭐 서계일 교수님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어떤 보다도 김일성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사건만 알면 그냥 김일성을 그대로 알 수 있고 바로 또 현재 북한 돌아가는 것도 이 민생단 알면 다 할 수 있고 왜 뭐냐면은 사람들이 민족의 태양 어버이 수령이나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왜 하는가도 이 민생단 사건을 이 통해야 이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냐면 주체사상이 왜 나왔고 주체사상의 그 중요한 사상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왜 나오고 하여튼 등등 하여튼 제가 읽은 바로는 하여튼 이 민생단 사건이라는 것이 김일성을 그 다음에 김일성의 체제를 그리고 앞으로 남북 대화와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서도 가장 이 포커스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삼았고요. 물론 제가 하는 이제 이 한상이라든지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에 얽힌 얘기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제가 바른 이해를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최근에는
김연수라고 하는 소설가가 상당히 그 소설 잘 쓰죠. 아주 잘 쓰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 뭐 시를 쓰는지 소설을 쓰는지 운문인지 산문인지 모를 정도로 소설을 잘 쓰는 뭐 어떤 신문에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소설가가 할 정도. 김연수 씨가 밤은 노래한다 이런 제목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민생단에 얽힌 이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물론 그 뭐 제가 뭐 그분 소설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소설이 거의 김일성 해고록에 있는 민생단 사건하고 일치하게 그렇게 그려냈어요. 이제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이 조국이 하나였다고 하는 거, 남북이 하나였다는 거.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가 뭐 기차를 타면 그대로 뭐 평양을 해도 그냥 그 기차가 그대로 뭐 만주를 드는 거. 저는 그걸 뭐 타고 넘어가고 어릴 때 다 그렇게 했으니까. 어제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글쎄 북은 아예 없는 남쪽만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지도를 보면서 뭐 함양 저쪽 대구 뭐 이렇게 빙 돌아서 왔는데 참 그 안타깝고 하여튼 잠자가도 깨면은 통일, 마셔도 통일, 걸어도 통일, 밥을 먹어도 통일. 진짜로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꿈을 비는 마음 그대로 왜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만 이렇게 갈라져서 살아야 되느냐. 이 부모 형제라는 것은 가장 정말 혈육은 가까이 있는데 그 부모 형제를 못 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거 이게 지금 우리가 개돼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개가 새끼가 나오면 그 애미는 새끼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이 제멋대로 분양이라 해가지고는 애미의 동의도 안 받고 새끼 한 마리는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동물들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그 가족을 만들지 못하고 사람이 이리 떼고 이리 붙여놓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개돼지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부모 형제와 같이 살지도 못하고 강대국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우리 처자식 부모 형제 다 갈라놓는 게 사람이 개 하는 거나 미국이 강대국이 우리한테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거 이제 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자도 깨도 지상의 그 최고의 가치로 통일을 생각을 해야 되고, 통일을 생각해야 되고,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학문에도 그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중고등 학생들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75%가 통일 왜 해야 되느냐, 통일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살아야 되고 결국은 또 거기에 나이 많은 세대들은 통일하면 통일 비용 들어간다. 독일 봐라. 통일 비용인데 얼마나 비용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하는 인구가 점점 이제 내가 제가 생각할 때 60대 이상 되는 그런 세대들이 죽고 나면 이제는 정말 이제는 반동강이 난 마치 이제는 고구려 만주벌 다 잃어버리고 압록강 이하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듯이 이제는 38선 임진강 이하가 우리 땅이라 생각하고 뭐 그게 우리의 원형이 되는, 그게 우리의 조국의 원형이 되는, 지금 우리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어떡하나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저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호의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비판은 자기 안에, 내가 남한에 있기 때문에 남한을 비판해야 되고 북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 난 근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하고 남의 자식이 싸울 때 자기 자식을 나무라야지, 남의 자식을 나무라면은 자기 자식이 교육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글 쓰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북한 가 살아라. 북한 가 살아라 그러면 나는 가서 못 산다. 난 대번에 얘기해. 왜냐면 내 고향이 내가 빼가 살아 여기 때문에 난 미국 가서도 못 살고 어디 가서도 못 살고 그래서 나는 여기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튼 그 실천연대 젊은이들이 이제 그 감옥에서 재판 받을 때 이제 저보고 와서 그 정인을 서달라 그래가지고서 그 정인을 서는데 하여튼 검사가 3시 달라붙어가지고 4시간 반을 저한테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제가 이제 쓴
통일뉴스에 쓴 글, 그걸 다 출력하고 미국에 와서 한 말들, 미국에 와서 어떤 뭐 돌아다니면서 한 거, 어디 소송한 거, 뭐 하여튼 요새 인터넷 시대가 되는 다 뽑아가지고 이제 물어대는데 그 검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저한테 당신이 어떻게 기독교 신자로서 김일성 폐고를 입고 생사관을 해결했다고 하는가. 뭐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인 뭐냐면 한 30분 이상은 그냥 완전 신앙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기독교의 사생관이 뭐냐, 김일성의 사생관이 뭐냐 또 한참 벌어지니까 노동당 민노당 그 이정희 그 남편 된 신기한 그 변호사가 그냥 검사한테 말이야, 당신 신문이라 하지 왜 그따위 종교 질문에 뭐 또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 아주 재미를 두라고 얼마나 그 재밌냐고 이거 뭐 그게 뭐 하여튼 거기서 제가 그 하는 얘기,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뭐 죽어서 천당 지옥 간다 하는, 난 그거 안 믿는다. 그래도 난 기독교 생사관 난 가질 수 없다. 그럼 왜 그럼 김일성은 그럼 김일성의 생사관이 뭐냐? 김일성의 생사관은 우리가 죽으면은 죽은 사람의 그 생명, 그것은 뭐냐면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정치 생명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뭐냐면 그 정신은 그 이 공동체 속에서 개성되어 나간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진짜 사생관이 아니냐. 바로 안정권은 안정권의 민족과 함께 죽음으로써 민족 속에서 영원히 그 사람의 정신이 개성되는 거고, 김일성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나는 그게 사생관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 우리 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런 등등 불꽃 튀기는 그런 이제 논쟁도 벌어지고 하는 가운데, 아무튼 그때 그 검사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서 민생당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그럴 수도 있다 솔깃하게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뭐냐면은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민생당 얘기를 듣더니 이 사람들이 김일성이 과연 이게 무슨 활동을 하기는 했구나, 그 다음에 좀 뭐가 대단한 일을 좀 했구나 하는 걸 이제 긍정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황장엽 씨를 또 동학교도인 또 임중선이라는 분이 또 당신 민족주의자니까 제가 뭐 뭘 하는지 무슨 생각까지인지 모르고는 당신 그 한사상 하니까 민족주의자니까 황장엽 씨 만나란 말이에요. 황장엽 지독한 민족주의자다. 그럼 뭐 통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아주 북한산 뭐 식당에서 또 황장엽 씨를 또 만났어요. 뭐 그때 만날 때 이제 뭐 그 북한 탈북자들 그 이제 회장 뭐 탈북자 한 사람들 한 2, 30명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뭐 정보원들 뭐 한 7, 8명이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때 몸져서 다 하고 이제 막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저보고 이제 뭐 또 한마디 얘기하라고 그래요. 저도 뭐 그냥 안 만나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그때 해고록에 대해서 황장엽이가 좀 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제 이 황장엽 씨한테 물으면 이 해고록에 대한 진실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갔죠.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황장엽 씨한테 이 해고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말이야 전부 다 말이야 처음에 말이야 역사학자들은 하나도 개입 안 시키고 말이 문학가들만 데려다가 쓴 글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뭐 사회과학은 뭐 허정호 교수 이런 분들이 뭐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문학도들하고 역사학자들이 같이 이제 그 해고를 썼는데 자기가 그걸 다 주도해가지고 이제 그 썼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학가들이 글을 썼으니 그 소설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뜸 당신 말이지, 내가 당신이라 그랬어요. 좀 넘어와가지고 우린 저런 연세도 들고 그러지만 남북을 좀 고르고 좀 그렇게 균등하게 보시고 남쪽 북쪽 잘한 거 고루고루 비판하고 칭찬도 하셔야지 어떻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그 조갑자 같은 그런 올수 그런 그 보수세 편 만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아무튼 당신이 말이야 그 유격대원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눈 속에서 말이야 며칠 동안 춥고 배고픈데 역사학 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역사학자들은 언제 뭐 백두산 뭐 어디 골짜기에서 유격대원들이 어느 시점에서 활동했다는 그건 사건을 기록할 수 있지만 인간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춥고 배고픈 걸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그려내냐고. 그래서 요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역사하는 방법은 역사학도들을 전부 다 뭐냐면 문학 공부를 시킨다. 문학 공부. 그 UCL에 제가 가서 있어 보니까요. 절대 역사학은 아주 조금밖에 안 가르쳐요. 전부 문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문학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그 산 현장을 그대로 그려내자면 문학도들이 아니면은
춥고 배고픈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묘사해내냐 말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면 한 방 꺾여가지고 이제 한 방 먹었죠. 이제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말빨이 딸리니까 뭐 김일성 그건 말이야 뭐 그거 지금 뭐 그 모택동은 말이지 뭐 한 12만 명 데리고 대장정을 했는데 뭐 2, 300명 끌고 어떤 데는 뭐 없어가지고 한 뭐 10대 명 끌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무슨 뭐 만주코트 구통에서 한 게 그게 무슨 뭐 그거 뭐 대단한 거냐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남한에 지금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하는 사람 그 누군가 보라고 다 정말 일본 시대 때 친일 행동하고 친일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하고 한번 그 숫자가 많고 김일성 부대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한번 그 대비를 시켜 놓아 보시라고. 그게 어떻게 그게 대조가 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또 말빨이 또 달리니까 뭐 하기야 뭐 좀 고생하기는 했지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이제 이런 이제 이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대강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황장엽 정도도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뭐 말하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논리 가지고 뭘 그거 정말 그 행사를 한다고 하는지 그 뭐 이제 뭐 삼성 어디에서 자기가 뭐 그 삼성역 어디에서 뭐 모인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이 민생단은 왜 역사적으로 이게 이것만은 적어도 역사 속에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 김일성 여기와 일본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여기 주객 주객 이렇게만 나누면은 여기에 거짓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이런 구조가 되면 거짓말이 조작을 할 수 있고 조작을 꾸며낼 수 있는데 딱 인간이 뭐냐면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주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객이 만들어질 때 소위 그게 이제 집안 싸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라 할 때 이것만은 뭐냐면 거짓말을 못해요. 마치 이건 뭐냐면 거짓말 참말이라는데 거짓말 안에서도 거짓말이 생기면 그건 참말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도록 되겠어요. 이 민생단 사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아시잖아요 선생님. 이제 이 민생단 사건이 오늘날 이제 뭐 민족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간도 찾기 하는 이런 문제하고도 관계돼 있고 간도 찾기 만드는 우리 땅이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걸 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 이런 게 다 여기 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건 뭐냐면 만주국이 1931년에 세워지죠. 31년인가요? 만주국이 세워지고 제일 처음 한 작업이 뭐냐면 간도 낙토, 그다음 민생복지. 그러니까 간도를 아주 낙원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조선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이 뺏긴 간도를 이제 일본이 다시 찾아가지고서 약토를 만들어서 민생. 손학규가 뭐 민생 투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족 그에 대해서 민생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바로 이거는 뭐냐면 어떤 민족 문제가 아니고 그 복지 문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여러분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민생 그대로 아주 그냥 한 조선족의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낙토를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게 이제 선생님들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민생단이라는 것을 이제 이 일본이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여기 앞장서냐면 박성윤 그다음에 여기 이름들 이제 다 나옵니다. 여기 그 민생단 이제 우리 여기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처음 그냥 제가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거기 자유락도 건설 조선인에게 의한 강도 자치 이제 이런 그 명문을 가지고서 이제 박성윤 등을 시켜가지고서 이걸 이제 민생단을 만들려 하니까 이 조선에 있던 이광수, 최남선, 문치영 할 것 없이 다 쌍수로 그냥 막 그 박수를 보내면서
이제 만주 땅 우리 다시 사요. 거기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의 낙포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그거예요. 자유락토 건설 조선에 의한 강도 자치. 이 민생단 이거는 박사학위 논문이 연변대학교 김성호 교수가 민생 1930년대 동반 민생단 사건과 이제 그 항일 유교 활동해가지고서 인하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두껍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김일성 세계와 더불어 거기 많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고 그분도 제가 여러 번 만나가지고 이 민생단 사건에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해오록에 나온 기사 내용이 거의가 한 90% 이상이 전부 역사 그대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그 당시 이제 그 만주국 자료 다 뽑아내고 해가지고서 아주 치밀한 연구를 해놓으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통일 문제와도 관계되는 문제고 관도 찾기 문제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고 만주 땅 우리 땅이라는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 그냥 직결되는 문제예요. 사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냥 막 일본 놈들이 얼마나 지금 강교합니까? 그러니까 조선 사람의 귀에 그냥 딱 막 들어맞도록 그냥 그렇게 이제 이 말을 만들고 조작해가지고 민생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생단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니 이 중국 공산당들이 지금 그 당시 이제 일본은 우리를 부정성인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중국 사람은 우리를 소비자라고 불렀어요. 소비자라는 건 한마디로 귀신 같은 놈들이다. 부정선이 떠돌아다니는 한마디 떠돌이다 이런 뜻이죠. 부정선이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민생단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이제 제살 때가 나왔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이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중국 공산당들이 이게 이제 조선 공산당은 1928년에 해체되지 않습니까? 아시죠? 1928년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이나 이 공산당원들마저도 서로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들 공산당원들 국제코미테를 내서 아예 조선 공산당 희망이 없다. 이거 그냥 해체시키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막 그게 해체시켜버리지 말잖아요. 참 공모도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부 다 그 당시 도장을 팔 수가 없으니까 공모도장이라 감자도장 감자에다 그냥 도장을 새겨가지고는 막 하나만 화역파, ML파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조선 공산당원이 4분 5일 되니까 1928년에 해체가 되고 이 민생단은 1931년에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니까 공산당이 해체된 후에 이제 한 4, 5년 지난 후에 민생당 사건이 이제 터졌단 말이죠. 터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중공당들이 이 조선 공산당원들을 민생당 앞잡이라 해가지고 이제 소위 반민생단 사건이죠. 카운터 민생단이죠. 일본님이 민생단을 만드니까 중국 공산당원들이 반민생단을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막 무자비한 마녀 사냥을 하는데 이 김일성 해고록에서는 그렇게 중국 공산당원한테 잡혀진 조선 공산당원을 한 2,000명 되는 걸 보고 있어요. 2,000명. 2,000명. 그러니까 하여튼 기록에 김성호 교수의 조사하면 기록에 나타난 것만 한 500명 정도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마을에서 그냥 막 때려잡은 건 수도 해야 이게 그러니까 보도연맹 사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죠. 보도연맹 우리 저기 6.25 전에 그래가지고서 이게 때려 죽인 이게 바로 이제 반미생단 사건인데 일본 놈들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효과를 톡톡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조선 공산당 안 때려잡아도 중국 공산당이 싸워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싸우니까 민생단 만든 다음에 6개월 만에 일본 놈이 해체시켜요. 왜냐하면 그 민생단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중국 놈들한테 괜히 그거 뭐냐면은 자기들이 요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해체시키고 해체버린 거예요. 일본 놈이 만들어 놓고 6개월 만에 딱 사라져 없어요. 민생당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1935년 민생당이 생겨가지고 사라진 지도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 이 반민생당 이게 그냥 더 기세를 부리면서 이제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모르겠으면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도 그때 이런 혐의로 잡혀 죽지 않나 하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우리 저 가족사 얘기인데 뭐 아버님이 자꾸 우리 고모부가 안에서 고모부가 중국놈들한테 뭐 매를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는 자꾸 얘기를 해요. 가만히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떤 민생단 사건에 휘말려드는 사건이 분명해요. 제가 볼 때. 아버님이 뭐 이제 그 좋단 얘기지 않은 살아 계실 때 하여튼 그 저한테 하여튼 지금 북에 있는 김일성이 진짜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고모부가 뭐 이런 일에 연관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근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해국을 읽으니까 그 당시 만주에 살고 있던 이런 그 독립운동 하면서 약간 이 좌익 계열들은 이런 민생단의 희생에 거의 안 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반민생단 이게 그래서 제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조선공산당을 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조선공산당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같은 반일 운동도 같이 하고 항일 운동도 같이 하고 공산당 이념도 다 같은 그 안에서 이거 반민생단 사건이 일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일본이 죽인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조선 공산당을 갖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도 보니까 여기도 회고록이 일본 2권이 있는데 회고록 4권은 민생단 회고록이라 할 정도로 4권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민생단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이 검색어 제가 그 회고록을 읽으면서 전부 인덱스를 다 만들었는데 그 검색어를 쳐보면 민생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민생단의 말. 그만큼 민생단 없이는 김일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고 가장 뭐냐면은 이 충격적인 김일성의 생애 충격적 그리고 회고록이 나오자마자 조선의 별이라고 하는 비디오로 김일성 그 생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비디오 6, 7, 8 15분까지 나오는데 6, 7, 8, 9, 한 10분까지 계속 그 동만 일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안에 있는 ML파, 화요파하고 싸우는 얘기들이 우리는 김일성 회고록에 이러면 그 일본하고 싸우는 얘기가 더 많을 줄은 처음 말해. 그 비디오는 거의가 이 공산당 내부에서 이게 이거 공산당 내에서 소위 뭐냐면 김일성은 이 ML파, 이 화요파를 뭐라 그러냐면 극좌, 소종파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 마르크스의 그 아시아적 그 생산 양식을 그대로다 적용시켜가지고서 조선은 아시아는 궁극적으로는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아갈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더 자본주의를 어찌 춘향으로 자본주의를 끌어들여가지고 자본주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야 이게 공산혁명이 가능하지 안 된다고 이게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아주 골자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아시아 사람들은 자연에 침잠되어 있는 원숭이나 비슷한 의식 구조를 가지는데 거기서 무슨 뭐 자본 개인 의식이 생겨가지고 혁명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우리 오리엔탈리즘의 한 아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것이 팽배해가지고 이런 그 마르크스 사상을 갖다 그대로다가 이 적용시켜가지고서는 부절하면 그냥 무조건 갖다 다 때려잡아 죽여버리고 이게 소위 이립산이라 해야 되겠구나. 이립산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르크스의 그 사상을 극좌 논리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켜서 조금이라도 뭐냐면 부자면 가서 무조건 그냥 부자 때려 죽여버리고 그냥 그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그냥 다 뺏어오는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논리거든. 이게 바로 1930년에 있었던 오삼폭동이라 오삼폭동. 예.
그러니까 부자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냥 막 그때 막. 예. 이제 여기서 김일성은 뭐냐면 이 정면으로 이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한의 국가에 크게 잘못하고 있는 알갱이들이라고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 김일성을 이 사람들하고 같이 봐가지고 지금 동맥각이로 김일성을 매도하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이 사실은 뭐냐면은 그런 부자라면 그냥 다 때려잡는 이런 논리는 김일성이가 뭐냐면 평생 동안 지금까지도 가장 그건 잘못됐다는 노선이고 부자도 뭐냐면은 손을 잡으면 된다고 하는 한마디로 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 사람 중심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 중심 사상이. 그리고 그 사람이 관념론자나 유물론자나 그 사람이 뭐 친일파냐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나 그런 식에서부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나름이라는 거니까. 사람 나름 아무리 뭐냐면 부자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뭐냐면 애국애족하는 부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애족하는 지식인도 있을 수 이게 사람 중심 사상이에요. 이게 예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와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율법에 대해 그렇게 써야되는데 예수 너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이러니까 예수가 바로 뭐냐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현대 사람이 지금 아프고 있는 이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율법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덮어 씌우지 말라는 게 예수의 주장 아닙니까? 이게 김일성과 똑같아요. 평생 싸워요 이 문제. 한 쉬운 예로 이제 그 손정도 목사가 이제 거기 이제 딸이 이제 윤치영의 아들하고 이제 혼사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윤치영의 아들하고 이제 손정도 목사 딸하고 이 친일파의 이 독자하고 어떻게 결혼하느냐. 이렇게 이제 손정도 목사가 김일성 그때 이제 뭐 17, 18세밖에 안 됐잖아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 나름이죠. 그거 저기 서로 좋아하면 결혼을 시켜야지. 그게 무슨 뭐 친일파고 친일파 아니라고 해서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무슨 결혼하는데 무슨 그 뭐 친일파 그런 거 따지냐고. 여기 우리 친일파 청산하는 사람들 저기 조두남 그 윤회 그거 무슨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내가 아는 조영건이다 다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난 그 사람들하고 선을 긋는 말도 안 하는데 하여튼 지금 하여튼 이제 선구자도 못 부르게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거 저 고향의 본부 못 부르고 우리 그 서 교수님하고 같이 그 비암산 올라갔을 때 이게 그냥 비암산의 그 선구자 노래비 그냥 다 갖다 해치를 때려 부셔버리고 그다음 고향에 보면 그것도 pin일파 다 때려 부시고 이게 바로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같이 간 저기 안경호 선생하고 그 봉수교회 그 손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북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 보시고 그분들이 대답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아무리 친일파가 작사 작곡을 해도 인민 대중이 벌써 좋아하고 즐겨 부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김주석께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도야 그러지 마라 그것도 부르고 다 부릅니다. 예, 그러면서 이쪽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일단 사람 중심으로서 사람이 그걸 좋아하면 그건 인민대중이 좋아하면 그게 기준이 돼야지 친일이냐 반이냐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여튼 사사건건 북에서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결국 무슨 주체사상이 나오고 이론을 해서 철학 이론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김일성과 항일 6.25 활동하면서 특히 민생당 사건에서 이런 원리 원칙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만한 가오가 위험하고 결국은 사람 나름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김일성 자신이 뭐냐면 이제 김정숙하고 이 김정숙 김일성이 이제 민상단으로 몰립니다. 아시죠? 민상을 몰려요. 그러니까 왜 몰리느냐? 이제 김정구라고 하는 갑부 부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구 부자한테 가지고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그 돈을 가지고서 군복을 500불을 지어요. 500불을 지어가지고 그 부하들 그 남는 옷을 다 새로 교체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혐의가 돼가지고 네가 부자하고 내통을 했다. 부자 놈한테 가서 돈 받아다가 이제 이 군복을 지었다. 이건 그 당시 지금 한번 해고록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민생당을 모으는 거 아니? 그 처참하게 죽는 장면들이 제가 여기서 지금 그건 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숟가락 밥을 먹다가 이제 졸잖아요. 졸면 저놈이 민생단이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다음에 밥을 그러니까 좀 밤에 나와서 달 쳐다보고 고향 생각난 저놈이 저거 바로 저게 민생단이라고 몰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그레고리 베이저는 이제 더블 바인딩이라고 그러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갖다가 이지매를 걸 때 밥을 안 주면은 밥을 안 주면은 전현이 저기 나를 굶어 죽인다 그러고 밥을 주면은 전현이 틀림없이 밥 속에다 도약을 넣었다 그러고 이게 이제 이래도 저래도 그냥 잡아 죽이는. 예. 그러니까 그 무슨 큰 혐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고향 생각난다. 밥 먹을 때 졸았다. 뭐 이러면 그냥 데려다가 그냥 그대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예. 밤은 노래한다 그 소설을 보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뭐 그 일본 이런 갑부한테 가가지고서 돈을 받아다가 그 군복을 줘가지고서 이건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혐의로 이제 김일성도 그다음에 그 민생단의 혐의로 잡혀 있는 그 어린아이 10살 12살짜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어린아이들 김정숙 여사가 밤에 뭐냐면은 그 부엌에 가가지고 누룽지를 걸어가지고 갖다가 이제 먹여요. 자기 몫을 자기가 먹지 않고 준다고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게 발각한 저거 이제 저거 민생단 혐의자들한테 밥 줬다. 뭐 주먹밥 줬다. 이게 또 혐의가 되고 그 김정숙도 김일성도 그냥 민생단에 몰려가지고 이제 그 김일성이가 거기서 남을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그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 그 김영적 아버지를 봐서 김일성은 그렇게 일본 앞잡이를 할 놈은 아니다. 예, 그 아버지가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평판이 그 당시 만주벌 일대에 파닥에 퍼져가지고 김일성이가 자기가 뭐 뛰어나서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자기 아버지의 덕을 입은 게 아마 거의 한 뭐 제가 볼 때는 한 뭐 70~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 봐서 이건 김일성을 죽이려는가 아버지 김영직을 봐가지고는 그럴 수도 없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바로 이제 이게 1935년 그 대홍단 회의, 다홍회 회의라고 하잖아요. 다홍회 회의. 그 대홍단 그게 아마 뭐 연길에서 아마 북쪽으로 제가 김성호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버스로 타고 하는 뭐 4~5시간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위정민 뭐 이제 그 종자훈 그다음에 동자영 이게 민성등을 주도한 이 중공당 이 악질 분자가 누구냐면 동자영 예, 그다음에 위정민은 이제 그 나중에 김일성하고 그 상당히 친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가장 악질이 이제 종자원이라고 하는 예, 이름도 적어놓으세요. 이 새벽 종자에다가 푸른 문자 종자원 심지어는 2002년까지 살았어요. 종자원은 예, 2001년까지 살았고 1980년대 드디어 이제 이 지금은 말하면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국 공산당 안에서 이 반민생당 행위를 자행한 주모자가 누구냐 이제 자기들도 반성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종자원이가 그때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끌려간 거죠. 끌려가가지고서 너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어쩌고 똑같아요. 모르세요. 자기는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지 알고 그런 게 한 거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무튼 이제 다홍회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회고록 4번 중간쯤에 가면 이게 다홍회 하는데 막 뭐니까 뭐 장길부사에 걸어가지고 그냥 열은 펄펄 나고 몸은 그냥 불덩어리가 됐는데 가면은 그 중국 공산당의 중공당이 당신을 그냥 살려둘 거냐고 살려돌려 올릴 거냐고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가야 된다고 가잖아요. 간다고요. 부하들 20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일단 이게 이제 이 중공당은 그때 군인들을 갖다가 이 보초를 그 회의하는 장소를 보초를 안 세우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성군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군 사상이 어떻게 하냐면 회의장을 자기 부하들로 일단 포위를 딱 하더만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방해한다는 의미로 아무튼 안에서 이제 김일성을 해칠 때는 완전히 이제 부하들이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은 그걸 군사를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놓고 일단은 이제 그 자기 군인들로 포위를 해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담판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김일성이
또 살아남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중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예, 중국말을 잘하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논리를 펴는데 그 제가 쓴 걸 가운데 참 그 기가 막힌 논리가 나오는데 하여튼 당신들이 조선공산당원의 80~90%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만약에 민생단이고 일본 앞잡이라면은 일잡이라면 이 80~90%는 보란 말이에요. 그게 속한 건 좀 부모 형제 다 죽고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항일유고 활동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너희들이 그 민생당 앞잡이라 하느냐. 만약 이런 사람까지 다 민생당이라면 한마디로 여기 독립운동 할 사람 한 사람도 안 나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역으로 논리를 펴가지고 일본을 갔다가 완전히 그냥 논리적으로 제압을 해요. 정말 뭐 유창한 논리를 피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위정민이 감동을 하잖아요, 위정민이가. 그 위정민이가 그때 이제 동만특위 뭐 위원장인가 하여튼 그 제일 높은 그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김일성이가 단판으로 일단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회의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났지만 구석구석 이 반민생단 마녀 사냥은 계속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마한산이라 말의 안장 모양으로 생겼던 마한산인데 이제 민생단 혐의를 올려서 그게 갖춰놓고 오늘 내일 이제 죽일 그 인구가 무려 몇 명이 있었냐 한 70~80명, 100명 정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린 아이들인데 그게 이제 끌어다니 다 이제 좀 돌로서 죽일 이제 그냥 좀 사형수들이죠 한마디 말해서. 김일성이가 부대를 끌고 마한산을 가지 않습니까? 마한산을 가가지고 그 민생단 문서 다 불태워버리고는 그 어린 아이들 전부 다 자기가 안고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소위 밀림은 설레인다 하는 그 노래예요. 네, 밀림은 설레인다. 그 영화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가서 그 북한 노래처럼 밀림은 설레인다 그 노래들 아주 장엄한데 거기에 이제 그 김정숙하고 김일성이 그 어린 아이들 안고 그 탈출에 나오는 이거 뭐 한마디로 이 엑스더스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냥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끌고 이제 탈출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장관인데 이제 여기서 나온 아이들 가운데서 10살, 12살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신 최근까지도 살아있었던 이얼설, 전문석 이런 김일성 평생 그 연락병이고 그 해방이 된 후에 김일성이 해방대가 들어올 때 133명을 데리고 들어오죠. 유육대원들을 들어올 때 거기에 소년병들 가운데 이얼설 전문섭이가 그때 마한산에서 그 김일성하고 같이 나온 그 유학대원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때부터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그랬어. 어버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수령 어버이라고. 그때 마한산 그 사건부터 어버이 수령이라는 말이 생기고 그 데리고 다니면서 문맹자들을 글을 가리키고 옷을 입히고 먹이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는 그 강건이 같은 그 강년도 소년병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해방대 들어올 때 29살 때 들어왔거든요. 김일성이가 그 6.25 때 여기 내려와가지고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저기 수안보까지 가, 수안보 전투까지. 우리 어제 그 수안보 그 지나면서 바로 여기 김일성이 여기 거기 가면 그 김일성이 와서 수안보 그 머물던 집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주막이. 거기 왜 갔냐면은 강건이 고향이 그 상주인데 상주가 바로 고역이지 않습니까? 그 강건이 고향에 꼭 가보고 싶다고 거기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강건이는 29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그 초대 국방부 장관 했잖아요. 예? 이게 하버드 대학 나와야 뭐 정치 외교를 해야 무슨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됩니까? 일점 무식도 정신이 살아가 있고 애국이 해야 정신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 장관이 뭐가 필요해요? 미국 믿지 말고 소련 속지 말고 일본 일어난다. 그 하나만 그 말 한마디만 가지면 딴 건 다 해결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 자들이 무슨 외교술 백날 부려봤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민생단 이 사건의 그 핵심이고 바로 여기서 이 김일성을 갖다 위대한 태양, 어버이 수령이란 그 개념들이 왜 생겨났으며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으면 금방 그냥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황장엽이 넘어오면 이제 주체장 다 이 민생단 하나를 알고 보면은 여기서 같이 생사고락을 김일성하고 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왜 저기 세습이 가능한가? 그것도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같이 들어온 그 세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분간은 이 세대들 그 자식들이 이 뭐 빛이 태양에서 떠나가는 멀리 올수록 멀어지듯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한일 유교, 친일유교. 그리고 이거 마치 이 민생당 사건 너무 이건 뭐 마치 이 태양이 뭐냐면 흑점이 5만 년을 5억 년을 아주 탈 수 있듯이 만약 이것이 그때 있었던 이 사건 이것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장렬하게 타냐에 따라서 이 북이라는 체제는 오래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진단하는 바로는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서 뭐 호락호락 저기에서 무슨 분파작용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쉽게 넘어갈 그런 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같이 간 여성 가운데 한 분이 저기 바로 그분 어머니가 유범수 선생인데요. 유범수 선생인데 그분 어머니가 이 김구 선생님하고 유일하게 남북 연석을 회담할 때 선생님 보셨잖아요. 소여서 말이에요. 네, 평양에 같이 현장에 있고 그 모든 장면을 다 보고 듣고 그분 지금까지 현재 생존해 있는 분으로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음성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분 어머니의 정언이 할 것 같으면 김구 선생이 이 북에 올라가셔가지고서 그냥 마음이 생각이 우리가 여기서 선제하는 것 그거와 달리 근본적으로 바꾼 게 뭐냐 하면 그건 똑같아요. 그건 정 뭐냐 하면은 첫째는 뭐냐 양세봉이라 그러면 그냥 같이 항일 운동을 하기는 했지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김일성을 언젠가 잡아 죽이려고 하던 양세봉이 아시지 않습니까? 양세봉이 그렇지만은 항일 투쟁을 한.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모자라가지고 자기 부하의 그냥 배신과 유도해가지고 나중에 오면 일본 놈한테 함정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평양이 가니까 양세봉을 갖다가 혁명 열사령에다가 모셔놓지를 않았나. 그 다음에 그 아들, 딸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전부 그냥 특대우를 받으면서 자기는 깜짝 놀란 거죠. 남한에서 그때 막 그냥 좌익이라 그러면 다 때려잡을 때 같은 논리라 그랬던 북에서는 그 우익들을 우익이란 이름만 붙여도 다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오마이뉴스에 보니까 김두봉 선생이 북에 올라갔다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갖다가 그냥 아들 둘을 그러니까 다 생으로 그냥 때려잡아 죽여버렸더라고. 김두봉이 아버지가 월북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체를 수습한다 해가지고 그냥 때려잡아버리고 김구 선생이 남쪽에서 그런 꼴을 보다가 북에 가면은 김일성을 더 심하게 할 줄 알았는데 양세봉을 그렇게 모셔놓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창호 선생 여동생 안신호가 있었는데 안신호는 그 회그로 보면 만날 그냥 전도부인 것 같이 성경만 옆에 끼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기록이 있죠. 안신호가 그게 무슨 여성 뭐가 돼 있지 않나. 여기서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런 우익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데 그래서 그걸 김일성한테 물었더니 안 그렇습니다. 부자든 친일을 했던 그 사람이 지식분자든 애국애족하는 그 정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않습니까? 여기서 김구 선생님, 하여튼 유범수 선생의 정언이 할 것 같으면은 하여튼 대화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런 걸 다 봤으니까 그분이 아마 정언이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현재 와서도 우리가 의아스러운 거는 어떻게 정주영이 같은 저런 놈을 받아들이느냐. 이 ML파나 하여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현재 와서 김일성이 그런 생각 가진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벌써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항일 유교 할 때부터 애국애족하고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이 과연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부자는 부자로 사르는 나름대로의 사람에 의한 표준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결국 이런 정신이 결국은 국을 활용하고 그 정신이 주체 사상을 만드는 핵심이고 결국은 이 김정일의 주체 사상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 볼 것 같으면 관념론, 유문론 그걸 다 종합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체다. 그러면 사람이란 뭐냐? 사람은 뭐냐? 물질과 정신이 그게 종합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걸 벌써 분리해가지고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뚝 떼가 저기다 놓고는 요 표준에서 사람을 보면 그건 그 철학은 그건 벌써 그거야말로 그거는 반동주의 철학이고 그거야말로 비인간적인 철학이다. 그러니까 유물론 가지고 유물론을 앞세워서 사람을 평가해도 안 되고 관념론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정반합이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해결에 정반합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합이 벌써 이루어져 있고 예, 합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뒤집은 거예요. 합이 먼저 있고 그 합이 뭐냐?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합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합이 먼저 있고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게 유물론, 관념론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상을 갖다가 지배하고 평가를 해야지 사람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체사상의 그 핵심되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정산이 천존시대도 가고 지존시대도 가고 앞으로는 인존시대가 온다. 천존시대라는 건 뭡니까? 하늘, 신, 관념론을 갖다가 중심을 보고 인간을 평가하는 시대. 서양 철학, 주류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물론. 반대로 뭐냐면 땅, 물질 이걸 가지고 평가. 이걸 광정사는 지존시대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천공교에도 인중천지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하늘과 땅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참 신기합니다. 이거 말이 잘 해석해야 된다. 사람 속에 천지가 다 들어와 있지. 예? 사람이 천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는 하늘과 신 속에 인간을 갖다가 종식시켜 놓고 신의 이름이라 그러면 뭐든지 인간을 갖다가 다 억압하고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고 죄도 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ML파나 화요파 같이 유물론을 갖다가 기준을 해놓고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는 이것도 잘못된 철학이라는 거죠. 바로 김일성은 이 모태똥하고도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은 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아시아적 가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뭐 무슨 시대가 오고 무슨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해결이 생각했더니 뭐 절제정신이 시대가 그 게르만 민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인간은 합으로서 완전한 존재이고 바로 김제동이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것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이명박 정부는 계속 계몽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백성들을 계도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김일성은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인민위천. 왜 그러면 백성을 갖다 사람을 갖다 하늘같이 섬겨야 돼? 유교 활동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그게 나는 우리 그 신선사상하고 통한다고 봐요. 그 북만 원장 갔다가 그냥 다 죽어가고 숨어 있는데 그 조대감이라는 노인이 김일성한테다가 그 경복호 주변에 집이 있었잖아요. 김일성 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길을 가고 어떻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했더니 그만 자기가 그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위기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지 못한 인민들한테서 가장 많이 배웠고 인민들 때문에 자기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인민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인민들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는 것이 김일성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양명학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인민이라는 것은 지도와 계몽의 대상이 아니고 가까이 가서 친해져야 되는. 예. 친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 전체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일성이가 무슨 뭐 신출귀몰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나와요. 그 말의 유대 도토리 전투 다음에 그런 말이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대수 교도소에 같으면 그 당시 김일성이 13명이 있었는데 다 조사한 결과 한 사람도 그 김일성은 없었고 지금 현재 있는 김일성에 딴 김일성은 없었다는 게 서대수 교수의 그 마지막 주장이고 와다 하루키 등 이제 김일성의 그 항의를 했던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왜 그러면 김일성이가 신출구명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뭐 일본 군대가 총을 쏘고 그냥 금방 따라가는데도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렇게 귀신이 아니고 아무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민들하고 같이 하고 푸르하라는 데 가가지고 김일성이가 얼마 동안 그게 머슴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인민들이 유역대원들이 가는 데마다가 숨겨주고 먹을 거 주고 급하면 그냥 치마 푹 속에 감춰버리고 예? 자기 그냥 뭐 땅굴 속에 넣어놓고는 일본 놈이 와도 그냥 뭐 죽인다 해도 그냥 고발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남은 거지. 내가 무슨 두 발 가지고 무슨 하늘을 나르고 내가 신출구면의 신이 아니다. 결국 내가 그건 전혀 나는 그런 신비적인 힘도 없고 나는 인민대중하고 함께 있을 때 인문이 나를 살려줬고 인민 속에 있으니까 내가 숨었다가 살았다가 홍길동이 같이 뭐 그 신출규명한 거지 그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나온 그 어떤 뭐 관념으로 머리로 배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낼 것 같으면 김일성은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전부 다가 이 삼수문화입니다. 삼수. 세수로 나가요. 삼수문화예요. 당과 수령과 인민. 3대 헌장탑. 아시죠? 자주통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 대단계의 원칙. 이게 이제 이 3대 헌장탑. 그 다음에 문화혁명, 무슨 과학혁명, 기술, 이거 3대. 희한하게 그 헌법 전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 삼수분화 문화로 나가요. 이건 우시라 선생이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이수분화와 삼수분화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주 그 일대를 해서 이게 태백산맥 동쪽으로 해서 삼수분화가 들어왔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황해로 해가지고 이제 이수분화가 들어와서 이 주역 같은 것은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을 낳고 이수분화 문화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런 삼태극 원리에 의해서 이 삼수분화적으로 이게 나가는 이게 이제 북한 김일성 사상의 머리 구조 속에 핵심된 것은 모든 걸 갖다가 이 삼수분화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물론, 관념론 그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수분화를 하면 양극이 벌어졌을 때 그걸 조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수분화로 나가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원리가 삼수분화 원리해 가지고 바로 이게 마르크스 극좌주의자들과 그 사람들은 이수분화적이니까 딱 모든 걸 갖다가 친일 반일 이런 식으로만 이 사고로 한 데서 김일성은 이 친일 반일 이게 가운데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예. 이게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은 저는 이거 볼 때 더 말할 게 없어. 성경신 자기도 그래요. 이런 사고방식 어디서 배우느냐. 화성의식 때 최동호 선생님한테 배운 그 영향이라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 동학의 모든 사상이라는 게 삼수분화라고 우리 당군의 모든 삼으로 나가고 이런 뭐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뭐 천북의 일석삼극 같은 이런 민족 고유한 사상이 김일성의 주체상의 근본적인 구조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 이제 요소가 되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치원이 얘기하는 접하군세 바로 이 백성들과 이 더불어서 그 변화시켜서 분생이라고 하지만 분생이 뭐 낡은 말이니까 인민대중을 갖다가 이게 묶어낸다. 묶어내는 그건 뭐냐? 그게 바로 김일성은 뭐라고 생각하면 그건 춤과 노래라고 해요. 춤과 노래. 김일성은 그래서 자기는 참 세월 잘 만났으면 자기는 정말 자기는 문학도가 되었을 거다. 그러면서 그 만주 시베리아 그게 만주에 이제 그 1940년대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밤에 꿈을 꾸는데 벽으로 꿈 얘기 한 번 딱 나오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방 안에 책이 많이 이제 서가에 꽂혀 있는 그런 방에 앉아서 자기가 책을 읽는 그런 꿈을 꿨다. 그다음에 평생 자기는 책 읽고 독서하고 정말 이렇게 글 쓰고 이게 정말 꿈이었는데 이 세월을 내가 이게 정말 잘못 만나가지고 유력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바다라 하는 그 가곡도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그게 그러니까 그 영안이라는 땅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그 소래 선생님 그 계시던 영안 국만 땅 요 소래 그 영안에 들어가니 이게 뭐 아니 뭐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 그냥 이게 빨갱이들 들어왔다 이러니까 문도 안 열어보고. 밥도 안 해먹이고 아주 평생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인민대중들한테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땅은 이 영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동관 시켜가지고는 저 소래 선생은 우리를 이해할 거다. 그러니까 소래 선생을 설득시키면 아마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래 선생한테 보내잖아요.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교일 선생님이 소래 전집을 저한테 2권 주셨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소래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 아우 나 그 소래 선생님이 그 한글도 어떻게 전부 그냥 새로 개조해가지고 새로운 한글도 만들어내시고 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몰랐다고요. 아마 해고록에 김소래가 안 나왔다면 아마 제가 그 김소래를 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김소래한테 보냈더니 거기서도 냉담한 대답이 오기를 그때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김좌진 장군을 공산당원이 박아무이라는 공산당원이 김좌진 장군을 쏴주겠다 하는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는 하여튼 그쪽 그 대종교 민족종교 단체에서도 이게 그냥 손톱이 안 들어가고 제가 나 이런 얘기는 저기 그 미국에서 UCLA에서 제가 그 서대수 교수한테 들었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김좌진 장군 뭐 어떻게 죽었다는 그 얘기를 뭐 여기서 내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 아마 유족들이 들으면 뭐 풀풀 뛸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지금 하여튼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다른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한테 퍼져져 있는 정설은 뭐냐면 빨갱이가 김좌진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민족종교 단체하고 대종교하고 특히 이게 이 김일성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백두산 장백 기구 가니까 뭐 덩덕궁이라고 하는 또 민족종교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뭐 그냥 주문을 외웠대 뭐 덩덕궁 하면서 외운데 그러니까 뭐 김일성 부하들이 저놈들 다 썰어버리자 아마.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독립운동 나올 사람들이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를 갖다 교화를 시켜가지고서 누구보다도 그 군자금을 많이 내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바로 그렇게 은땅 그렇게 문을 안 여는데도 바로 뭐냐면은 그때 그 소학교 교정에 이제 유교대원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하모니카를 불어대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서 영어를 하고 연극을 하고 노래를 불러줬더니 그날부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녹아가지고 영암 땅이 어느 땅보다도 그 이제 그 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한 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북이 지금 아리랑 축제라든지 뭐니 하든 뭐 하여튼 뭐 책 개발하나 뭐 택동도 따를 수 없는 것이 북이 이게 이 김일성의 이 춤과 노래를 이 영화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뭐냐면 우리의 민족의 고유한 풍미 정신, 접화군대 이것도 잘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저 나름대로의 최대한 우리가 북을 호의적으로 좋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사상을 합리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선생님들 듣기에 뭐 좀 거북스럽고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저의 신념이고 저는 제가 지금 뭐 공부를 안 받아 지금 막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건 그만큼 저 자신의 살과 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선생님들 많은 질문해 주시고 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다 하지 못한 건 또 토론하는 가운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질문이든지 제기해 주시면 저기 질문인데 예. 제가 좀 문장 해석력이 떨어져서 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1페이지 맨 밑에요. 예. 민생단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이 무려 500명, 많게는 2,000여 명이나 되었으니 독립운동하다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이다. 예. 이건 저기 김일성 회고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독립운동하다 죽은 사람이 2,000명 미만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요 지역에서 얘기했는데. 그 지역에서 아니 그 전체가 아니지. 그때 이제 그 요 당시 그 죽을 당시에 독립운동하다 일본 놈한테 죽은 숫자보다 민생 같은 공산당한테 죽은 숫자 그 당시 통계는 더 많았다는 그 얘기예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500명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죠. 지금 북한에 봐요. 예. 이세가 지금들 좀 공산당 그 1세대 아닙니까, 그죠? 1세대죠, 당연히 그러네. 예. 지금 북한에서는 그 1세대가 다 물어보면 2세대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2세도 이제 거의 3세대 뭐 너무 3세대들이 예.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1세대하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갭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2세들도 전부 다 1세대들의 그 후손들이니까요.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사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직접 피로 연결 안 되더라도 계속 그 유교 활동하는 얘기는 특히 세계와 더불어 같은 것은 주민들 반상회 같은 거 여기 식으로 말하면 반상회 때 완전히 바이블스 같은 교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이론은 뭐는 그렇지만 지금 북한 현실을 보면 공산당하고 북한도 주민들하고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지금 뭐 주민들이 지금 쭉 먹는 걸 탈출한단 말이죠. 예. 그럼 이런만 말만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전혀 이게 실증이 안 되고 있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 정말 그 안에 탈 수 있는 연료가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꼭 5억 년도 갈 수 있고 단 뭐 태양이 언젠가는 끝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이 적어도 저렇게 반세기 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저력은 그 1930년대 그 김일성 항일 유격하고 그게서 생긴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레토릭이에요. 저게 북이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해서 왜 저렇게 못 살리고 왜 이렇게 탈출을 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냥 그냥 그 평균적으로 나온 하여튼 상투된 언어잖아요. 상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첫째는 뭐냐면 1975년, 1970년대 전까지 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 그건 인정하시죠? 1930년, 70년대 초반 중반까지. 그렇죠. 지금 가보면 그때 지어놓은 집들 전부 기와집이고 우리 그때 초가집이 있을 때 기와집이고 아주 그냥 그 집의 형태들이 그럴싸하잖아요. 지금은 저렇게 낡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저렇게 이제 저렇게 되냐면 첫째도 둘째도 뭐냐면 미국이 이게 이제 공세를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75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이란 아이들이 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150불 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돈을 한 달에 700불씩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주말만 되면 미국 여학생들하고 그냥 데이트하러 나갈 이런 거. 그때 샤가 딱 무너지고 미국이 봉사하자마자 완전히 유학생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안 오니까. 마찬가지로 의약품 하나가 못 들어가요.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이게 북이 지금 그 봉쇄 시켜놓은 거 이게 보면 뭐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반세기가 넘을 봉쇄를 시켜놨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꾸 최신 군사 물자를 사들이니까 저쪽에는 중국이나 소련의 원조를 받지 않고 자기들의 예산 가지고 그게 비듬가는 군사 이 무기를 만들어내자니 이게 어떻게 견뎌낼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게 답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잘 산다 못 살다 하는 게 개인이나 국가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가 똑같이 깡통 찬 지가 벌써 10년도 안 됐잖아요. 1999년도에 IMF 당했을 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다 깡통 찼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리어 뭐 남북이 이제 다 깡통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국가 남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대여섯 개 되는 이 재벌들이 이 타장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뭘 팔아먹고 그걸 쌀을 사들이지 않으면은 내일 아침에 당장 이게 알거지가 되고 깡통이 되는 신세라고 하는 거. 그럼 과연 그럼 우리가 IMF 때 그때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됐더라면 아마 북을 지금 도리어 부러워하고 북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대로 사람이 가난하고 못 살아가지고 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 예. 그럴수록 정신력은 더 강해진다고 하는 거. 그 소크라테스, 세상에 로마도 뭐냐면은 부강해가지고 망했지 가난해가지고 망하지 않았다는 거. 미국도 경제가 못 살아가지고 망한 게 아니거든요. 잘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북이 위험하다. 예, 북은 그럼 지금 북의 형편은 뭐냐? 지금 그 뉴스 보지 않습니까? 영국이 지금 불과 한두 달 전에 그렇게 극우자파들이 그냥 반대한데도 북표가 수교를 맺었잖아요. 수교 맺으니까 그냥 프랑스가 놀라 자빠져가지고 그냥 지금 오늘 내일 지금 북한하고 수교 맺으려고 그러고 구라파 전체가 지금 막 들썩들썩하면서 다 북한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완전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장악했지만 아프리카는 완전히 그 김일정의 왕국이에요. 왕국 지금 거기는 우간다, 가나 전부 그냥 매일 그냥 지금 북한하고 이제 이 수교를 맺으려고 그러고 남미 일대 그러니까 이 미국을 제외한 이 제3세계의 정신적인 종주국은 지금 말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이게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 그럼 이거 뭘 가지고 그럼 이렇게 바로 핵이죠. 핵. 예. 딴 얘기할 거 없이 아시잖아요. 펄스란 거 아시죠? 북은 홍익인간 정신에 의해서
절대로 우리는 미사일 가지고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미국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북의 전략입니다. 지금 북의 전략입니다. 그게 뭐냐? 공중에다가 미사일을 쏘올려서 공중에서 탁 터져가지고서 펄스에 그냥 막 파장이 일어나서 지금 공중에 돌아다니는 104개나 되는 그 군사용 미국 첩보 위성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마비를 시켜가지고 통신을 마비시켜버려가지고 미국을 손들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그리고 지금 미사일이 뭐 요새는 뭐 어디 뭐 어디에서 쏟던 전혀 이제는 막 이 어깨 메고 다니면서 수시로 어디서나 쏠 수 있는 미사일. 지금 이란이 핵을 사들이는데 불아파도 지금 핵을 팔아먹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북한 걸 사들이려 하냐? 세계 어느 나라의 핵을 사들여도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핵은 북한제뿐이에요. 북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사들이면 상대방한테 지는 무기 비싼 예산 들어가 왜 사들입니까? 북한 무기만이 미국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이면 기술을 자기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럼 북한은 그럼 이런 기술 어디서 배우니? 몰라요. 소련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중국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세계가 더 보면 그 밀리만에서 병기창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뭐 자격탄, 연길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본 놈들 갖다 혼쭐 내잖아요.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무기가 모자라 가지고 맨날 남한에 와가지고 군자금 모으느라고 그날 김일성을 군자금 한 번도 모은 적이 없어요. 예, 인민대중들이 다 그냥 도와줘 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항상 싸우니까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 무기를 갖다가 그냥 쌓아놓고 그냥 뭐 사병들도 권총 차고 다닐 정도로 무기가 남아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러니까 이거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무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화약 만드는 이거 비밀을 몰라요. 지금 이 북의 그런 핵 기술이 며칠 전에 그 불꽃놀이를 했는데요. 불꽃놀이가 올라가가지고서 하늘에서 글을 막 써요. 그냥 펜글씨 쓰듯이 막 써요. 그냥. TD, 그 다음에 뭐 주체 뭐 자기들 말이긴 하지만 이 남한에서 그런 쓰지 못해. 불꽃 가지고 글 쓰지 못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보니까 이제는 영어 배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차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말하면 그대로 가 그냥.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문자 인식을 하지만 음성 인식을 못 하잖아요. 번역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에서 지금 이게 상용화 공용화 되는 시간 문제예요. 말하면 그대로 그냥 모든 말 통화 다 되도록 하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이제 강성대국이라 그래가지고 2012년 되면은 지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완전히 얻었어요. 2012년까지 저기 유경 호텔 완성하고 평양에 10만 채 집이 거의 다 돼가고, 예, 지금 북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14일 여기 앉아가지고 북이 망하면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히 그냥 홍시가 저절로 떨어질 거로 알고 있고. 적장이 병들어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그게 뭐 여기서 핵하지만 핵 문제 해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 또 들고 나옵니다. 인권 문제 해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종교 문제 또 들고 나옵니다. 거기를 해결해 보세요. 또 이제 뭐 세습 문제 또 들고 나옵니다. 그 핵이든 뭐든 간에 다 카드지. 그게 뭐냐면 실제 미국이 쓰는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에 미국이 내놓은 카드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북이 지금 이제 자신감 회복한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지금 금년 내로 이제 북미 수교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당기에 이루어지면 여기 남한에서는 이제 해방 놓고 방해 놓고, 그거 하려고 지금 해방 놓고 방해는 대의원칙을 이명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우리 대화하자. 우리 만나자. 평양 김정일이가 일단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 초대했다는 그 원칙은 옳은 거잖아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그 말을 지금 어떻게 다 뒤집고 바꿉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미국은 이리저리 홀리고 북은 남한은 갖다가 주머니에 집어넣고 놀이개감으로 삼는다는 게 이게 지금 돌아가는 지금 이 국제 정세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김일성 주석 회고록을 못 봤거든요. 뭐 옛날에 금서고 볼 기회도 없고, 그 회고록에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까? 그게 안 나오죠. 1945년까지밖에
45년까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소련 넘어가잖아요. 소련 넘어가는 기록도 그 죽은 다음에 그 소련 넘어가기 전까지 써놓은 게 김일성 자신이 이제 그거 쓰다가 41년 그거부터는 그것 때문에 개성본이라 해가지고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결국은 직접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체제 선전이 아닌 것이 45년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정말 항일 유교 활동하던 기록이죠. 45년 거는 전부 다 이제 김일성 연설집이라든지 그건 벌써 그러니까 뭐 신문이나 뭐 이런 데 벌써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뭐 회고록 아니더라도 거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많죠. 예. 네, 해고록이 아름답게 미화된 분야는 틀림없이 있겠지만 예. 교수님께서는 그 미화된 분야에 관해서 비판해볼 만한 방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더 예. 말씀드리는 건 쉬운 예로서 그 세습이라는 자체가 세습, 예.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데 예.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드니까 아주 위대한 사상 속에서 강의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거에 대한 비판하고 싶은 그런 방향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민생단 주제를 잡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한데 이건 자기 자신도 뭐냐면 중공당을 갖다가 비판했다는 죽잖아요.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김일성이가 중국 공산당을 갖다가 막 비판하고 중국에서 잘못했다고 모택동이 잘못했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것만은 자기가 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고록을 쓴다고 할 때 내 죽을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민생단 사건은 제가 이거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제쳐놓고 나머지 이제 얘기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요. 어떤 얘기들을 하면 그 어떤 장의 끝에 가가지고 이제 김정일에 대해서 예찬하고 칭찬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정말 글 쓰는 사람이 그랬을까? 김일성이 과연 그랬을까? 그게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읽을 때 좀 약간 비판적이에요. 예, 이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게 성경의 모든 구절 가운데 이제 예수가 직접 한 말과 제자들이 그 가피란 걸 다 분간하거든요. 근데 예수가 이건 절대가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자화자찬하는 데가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예수가 직접 한 말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가피란 거지. 예수의 직접 말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자화자찬,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얘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뭐냐면 진실성을 거의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해고록이라 하지만 해고록에서 자기에 관한 얘기는 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5분의 4가 전부 다 자기 그 동지들에 관한 얘기예요. 책 제목 자체가 뭐 박단, 우리 천주교 교령 박인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기 죽은 동지들 하나하나를 갖다 다 회고하면서 그 동지들에 관한 애틋한 그 얘기지. 뭐 자기에 관한 얘기는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제 유격대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보초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초를 사령관이 직접 보초를 써요. 보초를 직접 쓰다가 일본 놈이 그냥 나타난 거죠.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그냥 아시 김정숙이가 유명한 사격수였다는 거. 근데 김정숙이가 그냥 기어 올리는 7, 8명을 그냥 다 쏴 죽이고 김일성을 살리려다가 예. 어떤 간산봉 전투인가 그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이제 약간 그런데 약간 이제 자기 김정숙이 나오는 얘기니까 약간 거기서 오류가 있고 좀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누구나 다 이건 조작, 가짜, 선입관을 갖는데 저도 뭐냐면 읽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양식이 있는 한은 이거는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설득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 다 읽게 되고 2번 또 다시 읽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가짜라 하더라도
진짜 선덕 여왕보다는 드라마로 보는 그 선덕 여왕이 그게 더 인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으니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국사하는 교수들은 전부 가짜고 전문도 다 가짜고 대리점도 다 가짜라고 그러지만 역사가들이 써놓은 역사를 안 믿고 드라마로 된 홍길동, 드라마로 된 역사상에 있지도 않는 춘향전, 역시도 있지는 홍길동이 더 마음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문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콘텍스트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누가 소설을 썼느냐,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역사적이냐, 역사적 이거는 다 X예요. 아무 가치 없어요. 텍스트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게 있어요. 예, 세계와 더불어를 읽어보면 그 텍스트가 나와요. 그거는 틀림없이 우리한테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성 문제는 첫째는 뭐냐면 우선 이제 여기서 가깝게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남한에 목사들 치고 큰 교회 자기 아들 손자한테다가 교회 안 물려주는 목사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기 광림교회 지금 벌써 목사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죠. 그다음 충영교회 처음에는 자기 제자 길러가지고 교회를 줬다가 그냥 그 제자 미국에서 공부 이종현이지 않습니까? 쫓아내버리고 결국은 자기 아들 갖다가 세우고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재벌들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재벌들. 예, 지금 그 우리 저기 지난 그 선생님 오셨잖아요. 그날 우리 그 재벌 우리 한국의 그 가게도 언론 정계 아이고 정말 아찔해요 지금. 한번 홍석현이라는 사람을 딱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이 정치, 경제, 언론에 어떻게 지금 혼맥이 얽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홍진계라는 아버지가 아들 셋인가 넷을 작심을 하고 한 놈은 뭐 언론, 한 놈은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는 그 심지어는 조선일보 그 방어모의 뭐 딸인가 그분은 그 미국에서 수녀 생활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20살도 안 되는 그 여자 데려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한 아버지가 사는 걸 보고 딸이 너무 실망해서 제발 딸이 지금 어디서 수녀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이 노동자들이 쭉쭉 빼빠져서 돈 번 돈 가지고서 삼성 집안에 말이야 돈 벌어주는 모성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 정태수 말대로 말이지 우리 몇 개 재벌에 모성살이 하는 거 더 이상 의미가 이런 재벌 세세 같은 거 이런 건 그러면 그냥 이걸 그냥 봐도 되느냐 하는 거. 지금 보세요. 일본에 심지어 민주당의 하야토모마저도 그 아버지 그 세습이 더 심하더라고요. 할아버지까지 뭐 자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그 부시 아들의 아들 또 해먹고 힐러리는 또 자기 또 뭐 남편 덕까지 있고 뭐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핏줄이야에서 정치하는 거 보려면 우리가 좀 똑바로 좀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도 이건 사실은 뭐 어떤 은유법적 그 간접적 그 얘기 세습화를 합리화하는 거 그러면 세습하면 나쁜 건 나쁘지 하지 말아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 그럼 해도 되느냐 하는 그건 내 말에 설득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뭐냐면 김영감각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예수도 수은도 전봉준도 할 수 없는 단군 일에 내려오는 이 그야말로 잘 사는 사람 영원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영원히 못 살고 이 고착된 계급 있는 놈은 영원히 있고 가난한 변에 영원히 가난 이것 뒤집자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수은도 그렇게 하려 해보고 전봉준도 그걸 해보려고 누구도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단군 일로 아무튼 그걸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해가지고 가장 못 배운 사람 가장 그 정말 못난 인간 이런 인간이 전부 다 사람 구실하고 전부 다 이 계급 상승을 하도록 만드는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서 제가 미국에 가보시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지금. 끔찍하냐 뭐냐면 의사한테 이 청진기 한번 이렇게 대려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의료보험이 없어요. 4,700만 명의 의료보험이 한 푼도 없어요 지금. 제가 유학 다닐 때 20분만 내면은 모든 진료를 다 받았는데 이 레간 이후부터 민영화가 돼가지고는 내가 미국에 못 가는 이유가 한 달에 서 교수님 아시잖아요. 500불을 내도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직장이 없는 한은.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도 가봤자 받는 혜택이랑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한국으로 말이야 재벌들까지도 이제 진료받으러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서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내 크레딧이 좋으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내 신용이 나쁜 게 없네.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테레비 하나, 전기 수도 하나 가설하는데 저 미니멈 3, 4일은 기다려야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그게 전부 국영화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자마자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은행에 가가지고 이런 카드 하나 사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은 내가 쓸 만큼 쓰고 그러면 한 달 쓰면 한 달치 쓰고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내가 쓰는 전화기 가져가가지고서 은행에 가가지고 그 칩만 사다가 뽑아버리면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쓸 이게 국영과 이게 자본주의가 이게 같이 겸해져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한 걸 이게 절실히 느끼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전 세계에서 왜 김정일이가 이렇게 왕초 노릇을 하면 소련, 그다음에 중국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버리고 순수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지금 북한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뭐 지금 심리학자들도 소셜 인텔리전스라 그래가지고 사회적 지능지수, IQ, 뭐 무슨 EQ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인간에게는 사회적 지능지수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인 사회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유기체적인 그런 사고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지능의 골자지. 사실 보세요. IQ나 EQ는 전부 개인 하나를 보고 그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란 건 이런 사회 공통체적인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을 죽여야 내가 그냥 영재교육을 받고 내가 특목고를 가고 내가 외국을 가고 내가 무슨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서 이명박식 이러한 논리로 해가지고서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약육강식의 이런 논리가 아니고, 북에서는 정말 군인이 부상을 당하면 그 미녀들이 서로 그 군인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이건 유교 활동하면서 폭탄이 떨어지면은 동료를 살리려고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덮쳐가지고서 자기가 죽더라도 동지를 살리고, 산불 속에서 배가 며칠 굶어서 굶주려도 그게 먹을 열매가 생기면 절대로 자기 입에 먼저 안 들어가고 동지 입에다 넣고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동지를 살리려고 하는, 이거는 예수가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 못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도 뭐냐면은 다 공동체 생활해서 돈 벌어 가져와서는 다 돈 내놓고 같이 살렸는데 그거 한 1년도 유지 못했어요. 그게 그 1년도 기독교도 그 못하려, 그게 꿈은 꿈인데 다 같이 공동체 서고에 자기 욕심 버리고 내가 일을 해서도 남을 살려 먹여야 되겠다는, 이건 꿈은 꿈인데 그 이루지 못했잖아요. 어떻게든 김일성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하루 이틀 다가 몇십 년을 그렇게 유지했다는 것은 김일성은 신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하나 그 사람은 인간 교육을 시켰어요. 사랑과 신뢰,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라는. 정말 이 공산당도 그런 게 있느냐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이고 정말 제가 민족 종교 들어가니 민족 종교대로 그렇게 싸워대고 조그만 그냥 재산 가지고 그렇게 악의다툼을 해대고, 뭐 기독교는 벌써 저리 갔다 하고, 이게 북에서는 없습니다. 북에는 그게 없습니다. 거기 김일성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설교를 했든 강의를 했든 그게 없는 사회고,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 이러한 제도를 지금 세습을 하느냐 투표를 하느냐 대의 정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공된 절을 갖다가 어떻게 개성시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아들이, 김일성 손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바로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남한 모양으로 선거제도를 해가지고서 자 하루아침에 이제 있는 놈 전부 다 이제 땅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노력해가지고서 많이 한 놈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런 세상이 오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놓은 혁명이 다 뒤집어진다면은 그 토지개혁, 그 다음에 인간 계급 뒤집어 엎은 거 가장 잘한 건 뭐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기독교 없애버린 거예요. 기독교. 교회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 종교를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애국 애족한 기독교, 천도교, 애국 애족한 종교는 다 살려줬습니다. 김일성이가. 가보세요. 이 기독교 그놈들 다 매국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처단하고, 교회는 또 김일성이 없애려고 한 건 아니에요. 6.25 때 미군 놈들이 와서 다 폭격해서 없앤 거예요. 가보세요. 그 평양에 당군전 그렇게 잘, 숭령전, 조선전 다 그대로 원형 복해놓고, 9월선에 가는 삼당전 그대로 개축 보수해놓고 당군전 그렇게 세우고, 그 종교가 애국 애족하느냐 그게 기준이지 종교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김일성이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게 김성남 목사가 1981년도 미국 갔을 때
정신 밥상 차려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김일성의 인간간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남과 같이 공동체로 살아나가는 이 정신, 그리고 이 토지개혁,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한 나는 세습이다, 우회민주주의다, 우리 대한민국 이따위 식으로 다수결이한 선택에 의해서 계속하는 한 지역감정, 고라 터질 때 고라 터지고 돈 있는 놈 돈 갖다 뿌리면 국회의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완용이 같은 놈도 경상도 나가가지고, 이완용이 만약 경상도 출신이라면, 이완용이 공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완용이 경상도 출신이면 경상도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다 됩니다. 지금 이완용도 지금 이게 바로 투표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따위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결국은 뭐냐면 지역감정하고 돈만 뿌리면은 머저리 같은 인간도 외국노도 다 지금 이명박이가 지금 노리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헌법 전문을 바꾸는 겁니다. 헌법 전문은 뭐냐? 3.1 정신에 의해서 세운 이게 아니고 1948년 이승만이가 나라를 세운, 그럼 이승만도 괜찮아요. 정말 이승만을 위한다면 괜찮아요. 그놈들이 진정으로 이승만을 위해 세운 건 이승만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친일 매국노 그놈들을 갖다가 합리화시키자는 거고, 그날 우리 들은 바에 의하면 헌법 19조 2항, 그건 뭐냐면 전두환이가 그런 대로 이 국가가 재벌들을 갖다가 컨트롤 하도록 만드는 이 경제 구조를 갖다가 이명박이가 헌법을 바꿔가지고서는 앞으로 재벌이 마음대로 국가 통제 없이 재벌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19조 2항이거든요. 그런 대로 전두환이가 그 하나는 잘했다고 봐요. 국가가 이 재벌들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대로 그렇게 해놨는데도 지금 삼성공학이다 할 정도로 재벌이 나라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가 다수결이라는 자랑이 있습니까?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의회 민주주의, 뭐 상권 분립 이런 다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그 세습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틈없이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우리 기준이 해가지고 적당히 세습하는 게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어쨌든 말이죠. 예. 지금 북한이 핵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하는 행동을 볼 때는 핵 하나 가지고 만약에 2년 후에 3년 후에 자기가 이제 어떤 그걸 손을 잡아가지고 뭐 국가의 기틀을 확 올려온다고 할 때는 지금의 김정일이 하는 행동을 볼 때는 결국은 그 핵에서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예. 결국은 자기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지금 나름대로 어떤 그 행태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는 지금 김정일 정권 갖다가 핵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단속하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그 부시가 이제 이라크를 침공할 때 대량 살상 무기하고 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놈을 쳐야 된다고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합의도 안 해줬는데도 지는 유엔 합의도 안 해줬는데 자기는 쳐들어놓고 유엔 합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쳐들어가는데 가보니까 뭐 후세인 그냥 안방까지 도사해도 살상 무기가 나오나 대량 수준 뭐냐 하면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명분이었을 뿐이지, 만약에 후세인이 핵하고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더라면은 부시가 절대로 못 쳐들어가죠. 절대로 100% 못 갑니다. 살상 무기를 갖다가 그냥 조금만 터뜨리면 미군이 그럴 때뭐 그냥 한꺼번에 수천 명이 죽는데 뭐 한두 명 죽는데 저 난리를 치는데 그 수천 명인데 견뎌나요? 뭘 의미하냐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강력한 무기가 없을 때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건 100%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지잭이라는 사람이 쓴 이라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 그리핀이라는 것은 위장 깃발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막 그냥 저놈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먼저 침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엄수를 따면서 이제 가해자이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진주만 사건. 이건 지금 와가지고 미국 놈들이 완전히 유도한 사건이라는 거. 그냥 미국 놈들 생판으로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국민들 어떻게 전쟁을 불러일으킵니까? 그냥 일본 놈들
유도해가지고 진주만 북쪽 해들어가니까 야 이 전쟁한다고 너도 나도 그냥 막 미군들 다 전쟁에 나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통킹만 사건,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이거 저거 여기 만주 사건이에요. 일본 놈들 그 장장님 그 죽여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만주 사건. 이거 이제 세 가지 그게 이제 그게 그 한때가 이제 9.11 테러가 이제 조작 사건입니다 완전.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게 이라크 침공해 들어가는 후세인이 무기가 얼마나 후세인과 죽으면서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명을 한마디로 말해서 선생님 6.25 사변 이후에 북이 만약에 저렇게 강한 무기를 미국에 대항하는 만큼 준비 안 했으면 전쟁 벌써 났습니다. 미국은 벌써 자기 경제가 약해지고 자기들이 북에게 이익이 됐다 그러면 언제든 사정없이 쳐가지고서 한마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러면 그냥 다 쳐가지고 그냥 막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치려고 하면 세 가지가 딱 걸려요. 북에서는 바로 이 북한의 무기예요. 무기. 예, 절대 무기로 못 당한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전부 지하 요새가 돼가지고 수소 폭탄 정도는 효력이 날지 말지 하지 원자 폭탄 가지고는 절대 효력이 안 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인민들의 정신이 그래 미국이 평양에 폭격을 해 우리 다 걸려 몰려간다 다 죽여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평양 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운데에서 바로 뭐냐면 북이 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안경호가 남한 내려서 정말 남한 사람들 당신들 우리한테 감사하라. 우리가 이게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서 당신들 지금 경제하고 수출하고 무역하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벌써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북한은 뭐냐 피해 교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피해 교원. 피해 교원이란 뭐냐 6.25 사변 두교회가 절대로 우리 동족끼리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봤자 결국 우리 손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6.25를 통해서 북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방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끼리는 절대 전쟁해서는 안 되고 그게 만약에 남한을 칠 것 같으면 그러면 사거리 뭐 여기까지 하면 한 뭐 50km도 안 되는데 뭐하러 그게 뭐 6,000km 뭐 400 그게 전부 그게 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 핵이 좀 그게 바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 확실하다고 저는 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은 절대로 무슨 유도탄이라는 게 뭐 미국 나라가 미국 사람 죽이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중에 쌓아올려서 펄스로서 전쟁하는 기능을 갖다가 마비시키자는 거. 그것도 저는 북한의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확실히 믿어요. 예. 확실히 우리 당군 자손으로서 우리 사람 죽이지 말고 세계 인구 평화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의 호전적이고 북의 무기는 우리를 마치 치가지고 내려오려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이 이 강한 북이 앞으로 아무리 미국하고 수교한다 해도 핵은 포기 안 하고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강력한 중공에 억제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되도록이면 이 남북을 다 꺼려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우산하에 있는 한은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미국은 웃겨나면서 바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 통일을 제일 방해할 놈들은 중국 놈들. 예. 확실합니다. 이 독일의 바이자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아주 그러니까 가장 통일했을 때 직접적으로 영토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볼 놈들이 중국 놈들이기 때문에 중국 놈들이 그다음에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갱정유도라는 우리가 한양원 선생님께서 갱정유도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1965년에 이 광화문 거기 지금 그 분수대 있는 데서 갓쟁이 데모들이 있어. 갓쟁이 데모들이 민족종교. 그 노인들이 그냥 가절 뒤집어 씌고는 데모했어요. 그 박정희 시대 아닙니까? 이런 그때 살포한 그 유인물이 뭔지 아세요? 원미소용하고 친화 남북민 하라.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종용, 미국과 소련이 종용하는 것을 멀리하고 참 좋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원미주의자예요. 반미주의자들하고 멀리해야 돼. 아주 해코지한 놈들 있잖아요, 동네. 그놈들 내가 다니게들어 싸우다가 더 피해받아요. 야, 그럼 멀리해라. 우리 부모들 참 미국은 멀리해야 될 상이에요. 그때서 너무 멀리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밀어내놓고 왜냐면 너무 가까이서 우리를 간섭하니까 얼마나 민족종교 지도자들이 좀 탁월했습니까? 미국과 소련의 종용을
북한은 그렇게 했잖아요. 소련을 갖다 적당한 거리에 밀어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처물리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원미소용하고 미국과 소련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남북민이 서로 화합하라. 이제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는 어디 갈 때마다 그 경정유도 지금 청학도에 그 가쓰고 이제 앉는 그 도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미소 월 원자 미소 용은 종용한다는 용자 세금변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미소용하고 원미주의자가 돼야지 반미나 용미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논리 같은 것들 이 통일하는 그룹에서 무슨 뭐 당분 사상 뭐 삼수문화 뭐 홍익인간 이런 거 끌어들어온다고 또 달가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계급 투쟁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진보신당이나 민노당들은 내가 볼 ML파 하유파들이에요. 칼마다 분파를 일으키고 그냥 국회의원에 그냥 막 걸신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진보를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양보하지 않아는 지들이 진정으로 정말 뭐 사회를 뒤집고 싶으면 지 국회의원 되려는 그 욕심부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 돼서 예. 지금 이제 통일 남북한 얘기에다가 나누면서 말씀드린 거는데 사실은 지금 통일을 굳이 얘기한다면 개방을 얘기한다면 우리 남쪽이 사실 좀 닫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일인데 남쪽이 닫고 있고 사실 그 문호를 개방하는 게 난 독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여는 것도 북쪽이 땅을 여는 거지 우리 땅은 조금도 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독일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독일하고 다른 것이 서독이 동독을 갖다가 흡수통일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도덕적, 한마디로 나치를 철저히 청산했다는 거. 나치를 철저히 청산.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우월했다는 거. 그러면 남한이 그럼 경제적으로 우월해서 북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우리 친일 청산했습니까? 어떻게 독일 통일하고 자격이 없어요. 남한은 통일할 자격이 없어요. 한마디 말해서 이 통일하면 친일파 그거 가지고 통일을 하자는 건데 독일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 독일이 같은 민족이라는 비스마르크 이후부터예요. 1860년대부터 겨우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 단일 의식이 생겼지. 우리같이 이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에 이게 정말 이게 말이 같고 풍습이 같고 언어가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독일이. 그런데 어떻게 독일하고 우리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로 독일은 서독은 독일을 동독을 매개 살려야 돼요. 제가 1999년도에 갔구나. 그 베를린의 그 훔볼트 대학에서 컴플 정말 이건 정말 저런 경우라면 통일해서는 안 돼. 완전히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의식 구조가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래가지고 왜 남 매개 살려냐 하는 이게 그냥 가득 머리가 박혀가지고서는 완전 게으름뱅이들이고 그냥 뭐 연금만 받아가 살 생각을 하니 과연 북한이 통일이 됐을 북한 사람들이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도 우리는 주고받을 게 많아요. 개성공단 한마디 이런 거. 그다음에 아시죠? 지금 저쪽 평양 그쪽 서해 바다에 그 묻혀 있는 그 석유가 750억 배럴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보다는 많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파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못 파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그네슘, 텅스텐, 세계 아주 질 좋은 광산 같은 것들 전부 북한에 묻혀 있는데 지금 중국이 원자바오가 간 게 뭐냐면 중국하고 해가지고 그 파가지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재산이 돼야지.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명박하고 통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뭐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도 통일해가지고 빨리 우리 공동 재산이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저 사람들이 아는데 중국 노동자보다도 개성공단 농당 공임이 4분의 1도 안 된다 그랬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것도 중국 사람들 그 정도는 주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땅을 무상으로 내놓고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이 20만 명이 더 된다 그래요. 육반데 왜 그런 노동자를 끌어들어가다가 돈 줘가지고 그냥 또 당분 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 피 망친다, 우리 단일민족 이제 뭐 없어진다 하면서 다문화 배격하는 또 이런 데 활발해요. 정말 저는 우리 김선재 여기 당분 여기 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월남 여자, 베트남 여자, 필리핀 여자하고 만나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 거기서 온 사람들 자신, 거기서 난 자식들 하루속히 우리 당군 자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당군 자손 빨리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한국 2세들이 미국 가면요 전부 다 자기들이 와싱턴, 조지 와싱턴이 자기 아버지라 국부라고 그러지 당군이 자기 국부를 한 사람도 없어요. 피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단 20, 30년 사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조지 와싱턴 소문이 중국의 국부다, 와싱턴 국부는 그게 상징적인 상징이고 그거는 자꾸 개성으로 당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순수한 우리 한국 사람 성이 몇 개가 있어요. 박석근, 비나 다 어떤 면에서 도로가 나가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다 물으면 다 당군 자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군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이념이고 사상이고 그건 비전이어야 하지. 그것이 피로서 우리가 순수 족속 따지는 거 이건 난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거기 다문화에서 나온 자식들도 우리 애들로 만들어서 우리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걔들이 의식 속에서 당근을 집어내는데 이게 우리 피가 아니라 해가지고 배척하고 이게 정말 졸렬한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우리가 그 저기 우리가 남북의 이 통일이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저쪽에서 우리한테 줄 것도 많고 우리가 갖다 줄 것도 많고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하면은 그 세계 경제권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정말 머리 좋고 이렇게 질 좋고 이렇게 정말 이 선량한 외국에 나오고 한국 사람 표가 나요. 아주 그 순해 보이고 선량해 보이는 눈에서부터 표정. 우리 내가 국제대회를 한번 치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 길거리에 다니고 자기들 어리다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다. 그게 이런 그 이제 우리가 빨리 통일돼야지 우리 손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수익들은 통일되면 마치 그냥 다 퍼주고, 지금 김대중 정부 뭐 북한에 퍼졌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 안 돼요. 7억 불 얼마밖에 안 돼요. 그때 퍼주기 하기 전에 남한에서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 사들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기 사들인 것에 몇 분의 1도 안 된 걸 갖다가 그럼 저거 남북을 경생시켜 놓으면은 자꾸 여기 무기 사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냐면 휴전선에서 전투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간첩이 넘어서 없다는 소식도 없잖아요. 간첩이 한 번 넘었다면 그 많은 군인들이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경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게든 과거 16단에 간첩 넘어가지고 뭐 출연했다는 것도 없었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경비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미국한테 퍼준 건 그거 괜찮나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민족은 주면은 우리 민족의 자산이 되지만 그걸 왜 자꾸 남북 경색시켜 놓고 군비 경쟁 해가지고서 미국 최첨단 무슨 무기 자꾸 사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딴 거 아니에요. 절대로 메가드 이 압록강 씁니다. 여기 한강에서 압록강까지 계속 밀치락 하면서 그저 우리 한반도가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우리가 싸워서 피 흘리게 들어가면 자기들의 무기 팔아먹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얘기도 해요. 메가드가 뭐냐면은 완전 폭격해가지고 통일했어야 된다고 봐요. 아주 난 보수주의 진보적 나라도 그 다음에 김일성이 내려와서 제주도까지 통일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난 통일지상주의자예요. 우리가 뭐냐면 통일시켜 놓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때 가서는 베트남 보세요. 통일만 일단 돼 놓으면은 다음 세대는 지금 뭐 김친추가 통일해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통일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문제는 말이죠. 뭐냐 그러면 뭐 정치고 말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걸 계속 다 제외해놓고 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입장을 볼 때는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그 인간적인 불신이거든요. 만약에 통일되고 저할 때 그걸 결혼했을 때 그 김정일 집에서 인간적인 불신이라는 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참고에 군량미를 쌓아놓고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그 정도는 군량미를 안 풀고 가야 삶이 굶어 죽고 그때 많았던 거죠. 15만이라는 뭐 정치를 수호자거든요. 김정일에 대한 인간적인 불신 때문에 지금 국민주의 어떤 거에 봐서는 뭐 정치권을 계속 붙여놓고 그날 그 북한 적에 대한 불신이고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어떤 그 심리적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그 불신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스타디하고 연구해서 안 것보다는 우리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막 그냥 방수 조중동에서 그냥 쓰고 방송하는 거 막 그대로 믿는 그게 너무 많고. 그건 이제 북한 그 당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는 그 사람들 그게 되었으니까. 우선 북한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목사들이 가가지고서
중국 동포들을 갖다가 돈을 사가지고 기획 탈북시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남쪽에 순수하게 북에서 넘어온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저기, 북한 예. 장군들 하는 이야기가 네. 그것을 장군 교수님 이 사람들이 끝내고 하는 이야기가 간담회로 하죠. 있는데 왜냐면 질문할 게 저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북쪽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예. 그냥 저기 강의 끝내시고 그렇죠. 간담회에서 예, 네, 간담회 그 네. 사실은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이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받은 게 저도 지금 대답해도 확실한 답이 나오는 건 교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도 예. 100% 맞을 수가 없는 게 교수님이 거기서 한 10년 동안 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살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뭐냐면은 그쪽에 그건 또 확실한 게 지난번 그 고난의 행군 때 죽은 사람들이 좀 희한한 게 뭐냐면 그 KBS에 보도한 거예요. 노동당 지식분자들이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혁명을 절대로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죽어도 이 혁명은 이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대림도 없지만 그렇게 노동당의 그게 소불 노블리스 오블라이즈죠. 일단 예, 그 계급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그 KBS에서 그 보도한 얘기입니다. 과연 나만이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하고 굶어 죽었을 때 저쪽에 이병철 저 가족들이 솔선해서 그렇게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는지 나는 의심스럽다고. 그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이건 객관적인 사실. 죽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아무튼 왜 천명이 신문에 그만하죠. 그걸 일단 이렇게